자, 10주차 수업 자료예요. 내 느낀 점이 적혀 있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과제 하고 싶어요? 혹시나 하고 싶은 친구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자, 우리 요런 거 할 수 요런 거 수업 자료에서 다뤘으면, 수업 시간에 다뤘으면 집에 가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면 청정수 친구들은 공포감에 떨게 됩니다. 내가 저걸 해야 기말고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 그런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건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무슨 교양인지 얘기 안 하겠는데 그분이 뭐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중간고사 한번 본 직후로는 그게 사실이라는 걸 깨닫고 더 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고, 심지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아무 때나 저한테 카톡으로 님 뭐 과제 하나 던져주실? 하면 제가 이응 하면서 뭔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다 해서 만나 한번 채점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그거 보고 역시 고인물 하면서 그 따봉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거를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집에서 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압박감을 드리기보다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오픈톡방에 물어봐요. 그러면 NPC 친구들은 저보다 과제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과제를 더 많이 해봤고 비교적 최근에 해봤으니까. 저는 과제를 해본 적은 이미 십몇 년이 지났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소입설이 1학년 과목인데 제 공허학번이란 말입니다. 기억도 안 나요. 그때 무슨 과제 했었는지. 그래서 NPC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조금 더 강렬한 과제들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고요. 그런데 아쉽지만 오늘은 최종 목표가 있어요. 우리 과제 점수는 재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일까지가 마감인 최종 목표를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해보고 가실 수 있도록 오늘은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이에요. 소속관계, 포함관계, 스탯대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이건 완전 신작입니다.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타는 별로 없을 거예요. 자, 9일차 내용이에요. 다시 보기를 3번 했어요. 중간고사 답안 확인했고 시상했고요. 단체상은 조금 뒤에 드릴게요. 교과패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해서 오브젝트 다시 보기를 했고 여기서 칸권 3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봤어요. 칸권 3가지 뭐 있나요? 일단 소멸할 권리, 그 다음에 형식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그 다음에 와이트나 이니셜라이즈 되기 전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 이건 이제 생성자랑 파괴자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 3번째 칸권을 여러분이 좀 더 직접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또는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이러한 칸권을 깰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시켜 놓기 위해 우리는 생성자 정의, 파괴자 정의를 적어두거나 곡선 버전을 쓰거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좀 가질 수가 많았죠. 국선 생성자냐 아니냐. 일단 생성자, 국선 기본 생성자가 있고요. 기본 생성자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아무 값도 특정하지 않았을 때, 지정하지 않았을 때 호출되는 게 기본 생성자고, 그거의 국선 버전이 존재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성자가 있고 조금 특별한 형식 인수를 받는 복사 생성자랑, 그 다음에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특별한 거 하나 받는 이동 생성자를 구경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동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뜯어온다고 그러긴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한번 뜯어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국선 복사 생성자랑 국선 이동 생성자도 존재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직접 정의했었고, 걔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는 디폴트 해서 정의하거나 는 딜리트 해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생성자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하고 는 하고 디폴트 하고 세미콜론 찍은 건 명백히 함수 정의가 맞아요. 왜냐? 기본 생성자, 그 기본 생성자였다 칩시다. 그러면 기본 생성자의 내용은 일반적인 국선 버전을 따른다 라고 내가 내용을 정한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함수 정의가 맞습니다. 내가 중괄호를 열고 닫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용이 이거다라는 거를 프로그래머가 표현을 해놨어요. 그걸 적지 않았다면 컴파일러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다시 보기를 했어요. 클래스 다시 보기는 방금 전에 살짝 진행한 거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데이터 엔드 코드, 뭐 연계가 중요하다, 뭐 그런 거 살짝 고개 끄덕거려 봤는데 바로 그게 개념적인 측면에서의 클래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억나죠 여러분? 스트럭트 키워드를 클래스 키워드로 바꿨더니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가 빨간 줄이 열심히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뭐라 그랬어요? 오류 메시지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랬죠. 어디에 액세스 할 수 없냐? 그 이름에 대한 선언에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가 나왔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인 친구는 바깥에서 걔의 멤버 이름을 우리가 적법하게 부르는 게 막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내가 친구라든가 아니면 저 친구가 개방적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이름을 적법하게 액세스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럭트, 그러니까 구조체 정의는 기본적으로 그 개방적인 버전인 것처럼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딱 거기가 이제 형식 측면에서의 구조체 형식과 클래스 형식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개방적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친구냐. 그래서 개방적으로 바꾸고 싶을 때 퍼블릭 콜론 적어본 것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를 앞으로 계속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전 개방적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나 회사 같은 데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누구는 보여주고 누구는 안 보여줘야지 할 때 막 친구 이렇게 적긴 귀찮으니까 클래스 정의를 자주 적으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this라는 키워드 숨어 있었고, 그 친구 덕분에 우리는 덧셈 곱셈을 좌항 더하기 우항과 같은 느낌으로 성공적으로 수식을 작성하는 게 가능했었죠. 자, 진정하시고 느낀 점 보니까 어마무시했었습니다. 31명, 32명이 응답을 했고 80% 이상이 힘들다, 도망치고 싶다, 복습을 해야겠다라는 느낀 점은 늘 나와요. 14일차까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지금 중간고사 이미 봤잖아요. 아직 그 기억,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1일차에 뭐 배웠나 생각하면 그땐 더 심했어요 사실. 지금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프로그래밍 요 창소풀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한다 칩시다. 참컴도 안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 1일차 내용이 주입됐다 생각해봐요. 그건 진짜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물론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 동네는 다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듣고 집에 갔었을 겁니다. 행복하게 마지막에 최종 목표까지 하고요. 근데 자, 그 당시에 되게 많은 것들 튀어나왔는데 걔네들이 그때만 나오고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까지 9일차, 10일차 수업 시간까지 계속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꾸준하게 나오면서 당시에 우리가 논의했던 그 의미 그대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는 조금 옵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환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저 1일차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 문장이란 단어, if문, while문, 순차분기, 반복 이런 게 이제 떠오르겠죠. 수식하면은 계산하면 결과값 하나 나오는 친구 해갖고 뭐 L밸류 같은 건 아직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건식 얘기 막 나올 수도 있고, 함수 출식 역시나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는수식이 또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는수식,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걷다 세미콜론 찍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문장을 이 코드에 어디다 적어 놓냐에 따라 데이터 흐름이 언제 발생할 것이냐, 또는 그게 if문 내용물이다, 언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고 언제는 안 하게 만들 것이냐는 이제 문장의 스케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실행 흐름의 스케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이다 정도까지 지금은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연산자는 코드 덩어리다 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유리수 덧셈은 컴파일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알려줄 때 유리수 덧셈은 곱셈으로 할게요. 유리수 곱셈은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는 거야 라는 거를 컴파일러한테 알려주기 위해 우리는 컴파일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조합을 적거나 최소한 수식을 적어가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알려줘야 돼요. 코드 덩어리를 선물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 유리수 집어넣고 이 내용을 실행하면 버셈이 끝나는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연산자는
코드 쪽이고 연산자 정의는 함수 정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된다까지 지금 확장이 이루어진 상태인 겁니다. 자, 지금 보는 이 우리 9일차, 10일차는 더 심각할 거거든요. 이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6시간에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중간에 질문하지 말지 마시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는 지금 시점에 보는 내용들도 14일차쯤 가면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기말고사 공부 끝나고 딱 종강할 때쯤 가면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오브젝트 이렇게 이때 죽어야지 그렇지 하면서 저랑 비슷한 관점에서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C++ 코드의 실행 흐름을 즐기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적어도 이걸 2주차에 요거부터 스타트하는 것보다는 지금 살기 편하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구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도입부니까요. 후반부에.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정도예요. 오늘은 최종 목표 일단 있고, 자, 일단 이름들 사이의 관계, 두 이름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두 오브젝트들 사이의 관계를 살짝 상상해보고 그거에 대한 명칭을 조금 잡아 놓을 거예요. 굵은 글씨가 오늘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스태틱이 또 튀어나와요. 이제 스태틱이 아닌 걸 non-static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non-static 데이터 멤버, non-static 코드 멤버가 존재할 수 있고요. static 데이터 멤버, static 코드 멤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한 번씩 훑어보는 게 일단 10-1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룩업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C++에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외워두면 좋은,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데 기본적인 규칙 정도는 외워주면 좋은 그 단어에 대해서 일단 살짝 소개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10-2에서는 소유, 영어로만 ownership, 소유자는 owner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ownership에 대한 얘기를 구경을 해볼 거예요. 그 소유의 대상은 object고요. 소유의 주체가 뭐냐, 소유한다는 건 과연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오브젝트를 다른 친구한테 완전히 던져주거나 아니면 잠시 너 코드 실행할 때 이거 쓰고 해와 같은 느낌으로 잠시 던져주는 건 어떤 의미냐 같은 거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요 10-2 마지막 거는 일종의 견학 느낌으로 같이 지금 예시 코드를 좀 놀이터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중간에 생각나면 제가 지정해 놓은 위치에다가 어떤 수식 적어가면서 컴파일러가 어떻게 반응하나를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new 연산자, delete 연산자, delete 대괄호 연산자가 정식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어떻게? 얘네에 대한 연산자 정의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ference라는 친구가 일단 굵은 글씨로 찍혀 있긴 한데 얘에 대한 정리는 내일 할게요. 오늘 하면 여러분 너무 내용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사용만 해볼 겁니다. reference라는 친구, 포인터라는 친구랑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개념적인 일단 단어로 보시면 되고, 따라서 여러분이 reference 값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시점에는 reference 형식이라는 걸 쓸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얘는 포인터 얘기랑 다르게 그냥 reference 하면 마치 포인터일 때 포인터 변수인 것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얘는 일단 이름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reference 변수, reference, 그러니까 그냥 reference 하면 의미 관점에서 마치 reference 변수인 것처럼 여러분이 쓰실 수 있고, 만약에 혹시나 필요하다면 reference 배열 나올 수 있고요. reference를 return하는 함수 얼마든지 여러분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 단어를 오늘은 그냥 그 기호를 불러가면서 사용을 하고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우리 수업 내내 아마 기호를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레퍼런스 형식 뭔가를 선언할 때 데클러레이터 자리를 꾸미는, 우리 세 가지 알고 있죠? 사실은 네 가지 알고 있죠? 별이랑 대괄호랑 소괄호, 그 다음에 별 컨스트까지 해서 네 가지가 있었죠? 거기에 두 개가 오늘 추가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td:: move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move는 꺽쇠 괄호 열고 닫고가 가운데 껴 있고요. 일반 괄호 열고 닫고가 그 뒤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는 함수가 맞고 오늘 이 친구를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다음에 author라는 스페시파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C에도 존재했던 거고 C++ 버전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게 10-2고 최종 목표 이어서 쭉 진행하면서 여러분 코드 짤 때 저는 잠시 쉬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큐카페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윗거 내용이에요. 자, 소속 관계라는 걸 우리가 짚어볼 거예요. 얘는 이름들 사이의 관계고 여기서 룩업과 관련한 얘기를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속어 내지는 수거에 해당하는 거 L-value라는 거 있었죠. 그거랑 약간 비슷한 ODR이라는 단어를 드디어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ODR은 One Definition Rule의 약자예요. One Definition Rule 하면 무슨 뜻일까요? 정의는 단 하나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미를 살짝 짚어보고 그 다음에 포함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가져가 볼 거예요. 얘는 이름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object들 사이의 포함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속적인 포함 관계에 집중을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전에도 너무 자주 나왔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개념만 한 번 더 짚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살짝 등장했던 그 네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의 두 개의 조합에서 합이 네 가지가 되는 non-static data member, static data member, non-static code member, static code member의 특징을 각각 짚어볼 거예요. 자, 먼저 스포일하면 얘네 넷은 완벽하게 달라요. 아예 그냥 따로 가져가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따 따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시를 하나를 펼쳐보고 같이 구경한 다음에 이 뒤에서부터 이제 복습을 위한 슬라이드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22장밖에 안 되고 그 중에 14장 정도가 정리 슬라이드가 돼 있고 일단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본 다음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보는 거를 슬라이드 보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말고사 때 실기시험 볼래요? 그건 또 이제 호호가 갈리죠. 굳이 학점까지 비주얼 스튜디오로 따고 싶진 않은데 이러면서 그거는 물리적으로 뭐 우리가 지금 자리가 널널하니까 가능은 한데 좀만 더 고민해 볼게요. 저는 일단은 필기시험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탑재를 해봅시다. 여러분 요거 있죠? 10 예시들 중에 15차 예시들 중에 두 개가 있을 거예요. 10-1에서 쓸 거 하나랑 10-2에서 쓸 거 하나. 자, 예시 파일에 하나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열어보시면 코드가 예전보다 훨씬 깁니다. 우리 막 14일차 정도 되면 예시 코드가 막 1000줄 넘어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몇 줄이에요, 얘. 그러니까 예시죠. 여러분이 못 짜니까 예시를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300줄은 거뜬히 짜니까 저는 1000줄을 들고 와야죠. 얘는 226줄밖에 안 됩니다. 여기 막 별표에 찍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옵셔널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자, 같이 구경해보고 정리 슬라이드로 갈 거예요. 여러분 그 작업 목록, 그러니까 어딨냐, 창 맞나? 아니지. 보기죠, 보기. 보기에 보시면 작업 목록을 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to도가 어디 찍혀 있나가 나온다 그랬죠? 우리는 스킵한 5-1 예시에도 적혀 있었던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살펴볼 예정이고 일단은 위에서부터 찬찬히 구경해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공부하실 때는 여기 있는 내용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namespace라는 키워드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namespace는 우리가 std라는 친구를 구경해 본 적이 있어요. 거기다 마우스 대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std가 namespace의 이름이었다라는 걸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예시라는 이름의 예시 파일이니까요. 예시라는 이름의 namespace에 소속되어 있는 이름들은 얘네들이 있다라고 지금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괄호 안에다가 선언을 적어놓은 그 모든 이름들은 전부 다 이 네임스페이스 예시 소속이 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소속하면 뭐예요? 그 군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남학생 친구들. 여기 지금 평균 연령 높으니까 가면 이제 자신의 소속이 딱 나오죠. 뭐 육군을 기준으로 한다 칩시다. 그러면 몇 군인지, 그 다음에
몇 군단인지 이제 직할부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몇 사단이고 몇 연대고 몇 대대고 중대고 소대고 분대고 해가지고 나 한 명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대한민국 육군에. 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 소속. 요 이름은 어디 소속, 누구의 소속이냐, 누구 중괄호 안에 선언이 적혀 있냐가 그 친구의 소속을 결정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속은 태생적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저도 유리수 소속하고 싶은데요, 안 해줘요. 못합니다. C에서는, 미안해요, C++에서는. 물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얘는 너무나도 누구 소속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너무나도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 소속 관계를 확장하는 뭔가를 알려주진 않아요. 도입하진 않아요. 다만 오해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거나 할 수는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친구 관계 같은 거. 그래서 일단 그 정도를 일단은 봐주시고요. 괜찮아요? 소속 굳이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실생활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예요. 누구 집에 누구냐, 어디 사는 누구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특정 네임스페이스 소속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이름에 대한 선언을 그 네임스페이스 중괄호 안에다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s_defined outside라는 구조체 이름은 마우스 갖다 대면 예시 콜론 해갖고 얘 소속이 지금 어디 소속인지를 비주얼 스튜디오가 툴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적은 선언은 이거예요. 근데 걷다 마우스 갖다 대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 전체 소속 관계 구조를 다 해석을 해둔 다음에 우리한테 제 정확한 이전 수업제로 9-3에 의하면 full name을 우리한테 불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걔가 구조체 이름이기 때문에 스트럭트를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요렇게 네임스페이스 예시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거를 네임스페이스 정의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 네임스페이스에 소속되는 다른 이름은 뭐뭐가 있냐를 사람이 적습니다. 프로그래머가. 그렇긴 하지만 이 예시라는 이름에 대해 컴파일러가 뭔가 정의를 해줄 건 없어요. 이 예시라는 이름은 변수 이름도 아니고 함수 이름도 아니고 형식 이름도 아니에요. 우리 네임 4가지 카테고리 얘기했었죠? 데이터 이름도 아니고 코드 이름도 아니고 타입 네임도 아니에요. 이 네임스페이스 이름은 순수하게 소속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그럴 때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괜찮아요? 예시 넘버 세미콜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얘에 대해서 위치를 정의하거나 업셋을 정의하거나 아무튼 그런 거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자, 요 중괄호 자체, 예시라는 중괄호 자체는 미안해요. 요 네임스페이스 정의 자체는 지금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예시라는 이름에. 근데 요 예시라는 이름은 지금 어디서 지금 정의되어 있고 있나, 걔가 지금 선언되고 있나는 아무 중괄호에도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시는 누구 소속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봐봐요. 네임스페이스는 요건 저만 칠게요. A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B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여기에 인트 변수 C가 있어요. 그럴 때 B는 A 소속이 맞죠? C는 B 소속이고 따라서 B는 A 소속이기 때문에 얘는 A 소속의 B 소속인 C예요. 근데 A는 지금 그 어디 중괄호에도 지금 요 첫 줄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무소속 내지는 조금 더 포멀하게 말하면 얘는 글로벌 소속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우리 글로벌 변수 얘기했었죠. 어떤 이름이 글로벌이다, 로컬이다. 그때도 중괄호로 논했어요. 여기서도 소속 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괄호로 가발을 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에서도 그런 약간의 불문율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예시는 글로벌 소속, 얘네들은 예시 소속,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이름, 네임스페이스 소속 이름들은 타입 네임일 수 있어요. 구조체 이름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s_defined outside, SDO는 구조체 이름이야. 뭐 그렇다고까지만 하고 세미콜론 찍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구조체 이름을 지금 도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네임스페이스 정의 중괄호 안에다 적어놨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이름은 이제 예시 소속 이름이 됩니다. 심지어 그 실제 내용물 정의가 다른 곳에 적혀있다 하더라도요. 괜찮아요? 소속 관계는 이 안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 턴 종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걔 이름을 처음에 어디서 도입했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 이름은 지금 예시 여기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선언이 여기 적혀 있고 따라서 요 이름은 예시 소속 이름이 돼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아래는 이제 S라는 이름, 제가 스트럭트 이름 그냥 맘대로 정할 때 S라는 대문자 S를 일반적으로 쓸 거예요. 이제 클래스 이름 정한다? 그럼 보통 C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이에요. 아무튼 구조체 이름 맞고 예시 소속도 맞아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구조체 정의를 끝까지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닫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멤버 데이터 선언이죠. 그리고 여기는 static specifier를 안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non-static 데이터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갖다 대면 얘는 누구 소속이냐? 마우스 갖다 대면 돋보기님을 모셔올게요. 돋보기 마우스 갖다 대면 예시 소속이면서 S 소속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는 명백히 지금 S, 구조체 S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죠, 선언이. 그리고 S는 네임스페이스 예시 정의 중괄호 안에 들어있어요, 선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소속 관계가 하청의 하청 같은 느낌의 소속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무튼 얘는 스태틱이 안 붙은 멤버 변수 선언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거죠. 힘 능력치 같은 거죠. 좋아요. 자, 얘는 이제 static specifier를 붙였어요. 자, static specifier의 의미 두 가지. 이거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 중간고사 혹시나 자기가 마음에 안 들게 풀었다면 한 4일 정도는 계속 제가 가시를 꽂을 겁니다. 나중에 수업 뭐하지? 그럼 이걸 시험에 내야지. 이런 느낌으로 출제를 했거든요. 아무튼 static specifier의 의미 두 가지 뭐예요? 자, 하나는 원래 automatic 위치를 갖게 돼 있는 로컬 데이터 선언에다 붙이면 걔가 static 위치를 갖도록 바꿔준다 그랬죠. 첫 번째 의미였어요. 두 번째는 그죠? 그거는 이제 로컬 선언이 아니라 글로벌 선언에 스태틱을 붙이면, 자, 글로벌 선언을 했다. 그럼 걔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무조건 스태틱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이면 의미를 하나를 추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external 이름, 다른 데서 링크해서 쓸 수 있거나 다른 데 있는 걸 링크 받아갖고 걔를 호출하거나 할 수 있는 이름을 그러지 못하는 파일 간 링크를 하지 않는, 이 파일 안에 어딘가 정의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되는 그런 인터널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static specifier였고, 여기 붙어 있는 이 static specifier는 또 다른 세 번째 의미를 부여하는 셈입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는 일단 나중에 볼게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마우스를 갖다 대면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냥 인트랑 스태틱 인트를 구분해서 툴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스태틱 붙은 멤버 변수 선언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S 소속이 맞고요. 예시 소속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func예요. 여기도 역시나 non-static이에요. 마우스 갖다 대면 소속 관계는 뭐 다 똑같이 보일 거예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역시나 멤버 함수 선언이에요. 정의는 다른 어딘가에서 할 예정인가 봐요. 그리고 마우스 갖다 대면 얘도 스태틱을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멤버 함수에 대해서도 non-static 버전이랑 static 버전 두 가지가 나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전엔 다루지 않았지만, 돋보기 쓰고 있지 나 지금. 요전엔 다루지 않았지만 요 S 소속 구조체에, 그러니까 요 S라는 이름에 소속되는 또는 요 구조체 멤버에 해당하는 형식도 존재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구조체 정의 안에 적어놨잖아요. 그럼 요 inner라는 구조체 이름은 멤버 이름이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추가로 소속 관계도 동등하게 inner라는 이름은 S 소속 예시 소속이에요. 그리고 걔는 구조체예요. 그래서 얘도 구조체 정의를 여기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또 이 안에서 또 inner 소속인 non-static 멤버 변수 선언 데이터 마우스 갖다 대면 이제 4단이 되는 거죠. 저 데이터는 저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func4test라는 이름을 거기다 함수 선언을 여기저기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걔에다가 일단은 스태틱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func4test 한 다음에 arg라는 이름의 인수 하나를 인트 값 하나를 받아서 그거를 arg라는 이름으로 쓸 계획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인어 소속 이름들, 인어의 멤버 이름들에 대한 선언이 끝나고 여기 이제
여전히 구조체 S에 대한 구조체 정의죠. 여기도 또 펑크포 테스트에서 얘는 예시의 S의 펑크포 테스트예요. FFT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 중괄호 끝나면 이제 네임스페이스 예시 중괄호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요거 뭐냐 돋보기를 켜놔서 이렇긴 한데 생각해보니 여기 볼 땐 돋보기가 필요 없네요. 아, 툴팁을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거 C++는 안 해주는구나. 요 왼쪽에 보면은 회색으로 이렇게 쳐줬잖아요. 그 점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 현재 소속 관계가 어떤 식으로 잡혀가고 있나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소속 관계만은 아니긴 한데 중괄호 기준으로 이렇게 페어를 맞춰주고 그 페어 사이에 점선을 찍어주고 있고, 그래서 무슨 중괄호가 지금 중첩해서 돼 있는 상태냐를 알려줘요. 그래서 어떤 이름 볼 때, 어떤 선언 볼 때 데이터 이거 좀 누구 중괄호 안에 들어있지? 왼쪽에 있는 점선에 마우스 갖다 대면 얘가 지금 네임스페이스 예시 정의 중괄호 안에만 들어있구나. 따라서 얘는 예시 소속 데이터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유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구조체 정의 안엔 안 들어있어요. 근데 네임스페이스 정의 안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는 멤버를 가진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타입네임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구조체 멤버 변수, 그거 옵셋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심지어. 배열 쓰는 대신에 구조체 형식 쓰는 장점, 실수를 줄이기 위해 였었잖아요. 근데 네임스페이스는 예시 형식 오브젝트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소속 관계만 논하기 위해 하는 거지. 그래서 구조체 형식, 그러니까 구조체 정의 안에 적는 멤버 선언이랑 요 네임스페이스 정의 안에 적는 선언이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얘는 멤버 선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int 넘버 세미콜론 한 거랑 똑같지만 단지 소속 관계만 하나를 넣어준 겁니다. 예시 소속 일반적인 int 변수 선언이에요. 그래서 굳이 구분해야 되면 우리 수업 자료에서는 b멤버라고 표현을 할게요. 사실 얘가 근본인데 처음부터 썼던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비슷해요. b멤버 함수 선언이에요. 일반 함수 선언 펑크랑 똑같아요. 여전히 예시 소속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예 그냥 맨 땅에 지금 이게 우리가 썼던 일반적인 선언이죠. 글로벌 선언이죠, 일반적인. 따라서 얘네들은 마우스 갖다 대면 그냥 봤던 풀네임이 그냥 데이터예요. 얘는 의미 관점에서 글로벌 소속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다른 이름에도 소속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 소속 b멤버 변수 선언이에요. 그다음에 얘도 b멤버 함수 선언입니다. 그래서 펑크4 테스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4개를 지금 구분을 서로 다른 소속 관계를 가진 서로 다른 이름, 근데 저 함수 이름 자체는 동일한 거에 대한 4개의 서로 다른 선언이 적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바깥에도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은 글로벌 소속 타입 네임도 얼마든지 새로 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요? 봐봐요. 글로벌 소속 데이터 이름 정할 수 있어요. 코드 이름 정할 수 있어요. 타입 네임 정할 수 있어요. 네임스페이스 이름 정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안 쓰긴 했는데 네임스페이스 소속 데이터 이름 할 수 있고요. b멤버긴 한데 b멤버 코드 이름 할 수 있고요. 타입 네임 할 수 있고요. 아까 살짝 보여드린 네임스페이스 정의 안에 네임스페이스 정의를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정의 안에서는 그 4가지 카테고리 이름들을 다 선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구조체 정의 안에는 3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확인을 했죠. 데이터 선언 할 수 있었죠. 코드 선언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새로 여러분이 구조체 정의 안에 구조체 정의를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멤버 형식이 됩니다. 소속 관계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자, 이건 그냥 보고 잊어주세요.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라서 얘는 안 됩니다. 어떤 구조체 소속 네임스페이스를 쓰는 건 안 돼요. 이 굳이 의미가 있을까요?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이 가장 좀 희멀건한 개념, 오로지 그냥 소속 관계만 다루기 위한 개념이고 그에 비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썼던 구조체 형식, 클래스 형식은 소속 관계 플러스 걔네들이 실제 멤버로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하는, 그래서 구조체 이름은 타입 네임으로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만 해둡시다.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선언만 적어놓고 정의를 안 한 이름들이 꽤 있어요. 이 구조체 이름부터 해서요. 그래서 걔네에 대한 정의를 밑에다가 지금 깔아놨습니다. 그걸 살짝 구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얘를 먼저 하고 있어요. 자, 예시 소속 이랍시고 위에다 적어놨던 걔에 대한 내용물은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구조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자, 얘 원래 이름 이거였잖아요. 그죠? 예시 콜론 해서 얘가 원래 풀네임이니까 지금 예시 소속 구조체에 대한 구조체 정의를 맨 땅에 적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는 저 예시 중괄호 안에 있는 아까 선언했던 걔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적겠어 라고 첫 줄을 적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 친구 소속 이름, 저 친구 소속 멤버 함수 스태틱 멤버 함수 이름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S라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이 S는 마우스 갖다 대면 예시의 S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아직까지는 직관적이었어요. 지금부터는 직관적이지 않은 영역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확실히 예시 소속이면서 S defined outside 소속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데이터는 얘 소속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툴팁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좀 이상해요. 얘는 지금 예시 콜론 S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여긴 지금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이 선언에 의해서 새로 정하는 이름은 현재 데이터입니다. 걔는 명백히 이 구조체 정의 중괄호 안에서 지금 새로 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SDO 형식 소속인 게 맞아요. 위에서 봤던 바에 의하면요. 근데 얘가 예시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 소속이면서 얘 소속인 게 맞아요.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조금 요상한 상황이에요. 펑크 테스트도 여기서 지금 새로 정하는 이름이죠. 얘는 마우스 갖다 대면 역시나 3단으로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살짝 밑에 물음표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자, 스태틱 붙은 친구들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안 붙은 친구들에 대한 정의도 하고 있네요. 미안해요. 자, S 소속이면서 스태틱이 안 붙은 멤버 변수에 대한 정의를 중괄호 바깥에서 여러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예시 중괄호 안에 S 중괄호 안에 데이터를 내 선언해 놓은 거 있잖아. 걔는 사실 인트 오브젝트고 걔 맨 처음에 3을 넣어 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다음에 얘는 즉시 빨간 줄을 끊습니다. 그리고 자, 요 일반적인 데이터는 스태틱 스페시파이어를 안 붙였어요. 달리 말하면 얘는 이제까지 썼던 힘 능력치 또는 분자 분모랑 완전 동등하게 우리가 썼던 걔입니다. 그냥 인트 데이터 세미콜론 했기 때문에. 마우스 갖다 대면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죠. 스태틱 안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는 비정적 데이터 멤버는 해당 클래스 외부에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자, 얘는 지금 자, 정의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내용을 정의하는 거고 하나는 위치를 정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컴파일러가 해주는 거. 근데 여기서 는3을 때리면 요거는 지금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앞부분에서 슬쩍 생략을 했어요. 넘버 세미콜론 하면 얘 지금 선언이잖아요. 그러면 요 이름을 쓸 수 있으려면 그 인트 한 칸이 어딨냐를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알아서 적당히 요 스태틱 위치, 요 넘버에 대한 스태틱 위치는 메모리 위에 어디야 라고 자동으로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하이 레벨 랭귀지 서비스죠. 근데 여기서 는3을 하면 당연히 그 컴파일러가 정한 그 위치에 3을 담아주겠죠. 먼저. 네, 요렇게 하는 경우에는 얘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요걸 보고 지금 넘버에 대한 위치를 잡아야 되는구나. 거기다 3을 넣어놔야 되는구나 해서 위치 값을 정해요. 넘버에 대한. 근데 문제는 거기서 한 번 더 요거를 적어 놓으면 넘버에 대한 위치 값을 정해야 되는구나. 거기다 5를 담아놔야 되는구나 라고 동일한 이름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빨간 줄은 안 그어지잖아요. 이게 저 C++에서 이걸 해본 적은 없네. 오류가 나야 되는데. 다행히 오류가 나요. 와, 제가 이 수업 준비하면서 진짜 하루하루 외줄 타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혹시나 다른 데서 발표 같은 걸 준비할 때 준비 기간을 적어도 3개월 이상을 잡고 멋지게 발표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당일 자료를 당일 새벽부터 만들기 시작하시면 이렇게 사행성 짙은 수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여러 번 초기화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여러 번 초기화가 됐냐? 여기서 여러 번을 초기화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따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이러면 설마 넘버란 이름 내가 다른 데다 선언을 안 했어요. 좋아요. C++는 이런 식인 거 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면은 얘는 정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얘를 보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놨다면 얘는 이 시점에 넘버는 메모리 위에 예를 들면 4번지야 라고 해놓고 이걸 보고 메모리 위에 8번지야 라고 정하게 돼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읽으면서 그냥 그때그때 딱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보니까 그럼 넘버에 3을 맨 나중에 는 수식을 계산할 때 넘버에 35를 넣는다는 수식을 계산할 때 이거 4번지에 넣어야 되는 거냐 8번지에 넣어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정의되는 위치, 그러니까 object라는 개념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살짝 옛날로 돌아가 볼게요. 어떤 이름에 대해 정의된 위치, 변수의 위치는 고정돼 있어야 되죠. 그 이름을 쓰는 동안. 고정돼 있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담아놓은 값을 나중에 사용할 예정인데 그 사이에 거기 담겨있는 값이 훼손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는 내가 처음에는 3번지에 4번지에 담았는데 나중에 갖다 달라고 넘버라는 이름 불렀더니 8번지에 있는 값을 가져오거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름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위치 값은 기본적으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동안에는 항상 단 하나 유일하게 존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혹시나 선언을 아예 안 적었다면 그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 위치값이 0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의되어 있는 위치값이 0개이기 때문에 그때는 미정의 오류가 떠요. 우리 가끔 이제 예시 코드 왔다 갔다 할 때 메인이 여러 개입니다. 라는 오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시 코드 2개 넣어놓고 녹색 화살표 누르면 종종 떴을 거예요. 또는 열심히 코드 짰는데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 정의를 적어놓지 않았다면 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 메인에 대한 위치값이 얼마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요거랑 동등하다 보시면 돼요. 어떤 이름에 대한 위치값은 항상 단 한 가지로 고정돼 있어야 되고 어떤 위치값을 정하는 건 정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름에 대한 정의는 단 한 번만 수행돼야 된다라는 규칙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 살짝 나왔던 ODR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요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룬 게 얘죠. 자, 이 선언은 과연 정의를 하냐가 질문이에요, 현재. 자, 얘 non-static,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썼던 멤버 변수 선언이에요. 그럼 쟤에 대한 위치값, 그러니까 쟤에 대해서 컴파일러는 무슨 값을 정의합니까? 무슨 값을 정해요? 그죠? offset 값을 정하죠. 그리고 offset 값을 정하는 상황은 엔간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바로 정의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건 저만 할게요.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거를 여러 번 적으면 지금 밑에 있는 거 지울게요. 과거에 내가 이미 지웠나 봐요. 그래서 다시 컴파일하면 역시나 얘도 재정의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플러스 0, 요거 하면서 플러스 4 가 된 거예요 지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offset을 정의하는 선언은, 그러니까 정의할 때 offset 값을 정의하게 될 선언은 그걸 읽는 순간 무조건 정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털렸잖아요. int 넘버 2번 적다 털렸잖아요. 그거 C에서는 허용이 돼요. C에서는 static 위치를 갖는 선언은 0에서 한 번 정의를 하도록 규칙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정의를 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C++는 봐서는 무조건 한 번 정의를 하도록 해도 지금 고정이 돼 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2번 적었을 때 2번 정의를 해서 문제가 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의를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싶으면 링크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때는 extern을 붙이면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럼 얘예요 이제. 얘는 지금 자
얘를 먼저 마무리할게요. 자, non-static 멤버 변수 선언에 대한 정의는 그 자리에서 즉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걔에 대한 정의를 조금이라도 시도하려고 하면 무조건 하지 말라 그래요. 아까 전처럼 조금 디테일한 오류 메시지가 나오지만 결국은 정의 이미 했으니까 뻘짓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건 조금 여러분이 불편해할 수 있는데, 자, 얘는 위치가 어디 위치입니까? automatic 위치입니까? static 위치입니까? 그때 이 static specifier를 본 적 있잖아요. 자, 일단 얘는 지금 static 멤버 변수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C++는.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정의 제가 막 인트 변수 할 때 는3을 때려본 적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는3을 때려보세요. 그러면 바로 빨간 줄 나와요. 여기서 지금 정의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위치에 3을 담는다 적어놔도 아직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빨간 줄이 그어지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인클래스 이니셜라이저가 있는 멤버는 컨스트해야 합니다.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도 괴담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컨스트 얘기는 내일 다시 하고요. 아무튼 요거는 지금 현재 문맥상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저 스태틱이 붙었든 뭐든 이 이름을 우리가 적법하게 쓰고 싶으면 결과적으로 얘는 인트 하나를 담기 위한 이름이 맞아요. 여전히 인트 오브젝트 하나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에 대한 정확한 4바이트, 정확한 8바이트가 정의가 돼야 돼요. 를 여러분은 옛날 C++에서는 요 정의 바깥에다 어딘가에다 단 하나의 .cpp 파일에만 적어놨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printf 여러분 버전이랑 저쪽 버전이랑 두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정의는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이 파일 안에만 하나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모든 프로그램 안에서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게 인터널 이름이면 이 파일 버전, 저 파일 버전 다른 이름으로 치는 거예요. 아예. 지금은 동일한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어떤 이름에 대해서 정의는 단 한 번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저 스태틱 멤버 변수 이름에 대한 정의는 요거 이전에 얘기했죠. 자, 선언은 파일 단위라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이름은 파일 단위로 여기 지금 선언이 이 파일 안에 선언이 어디 적혀 있나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당시에 메모리가 작았기 때문에 파일 여러 개를 메모리에 띄울 수 없었어요. 가 원초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요건 이제 자바 같은 데 가면 요건 좀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선언은 무조건 이 파일 안에 적혀 있어야 돼요. 근데 구조체 정의나 클래스 정의는 기본적으로 선언 문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스페시파이어로서 적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리수라는 형식을 써야 된다. 이 파일에서. 그러면 그 유리수 형식에 대한 구조체 정의는 무조건 이 파일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다른 파일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유리수형 지금은 S라는 형식인데 S라는 형식 static member data 이름에 대한 선언은 모든 파일에 다 들어있어요. 그 S라는 구조체를 쓰는 모든 파일에 다 동등한 느낌으로 선언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S라는 S 데이터라는 데이터 언더스코어 스태틱이라는 고 인트 한 칸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는 그 전체 파일을 다 통틀어서 한 군데에만 존재해야 돼요. 딱 한 군데에만. 그리고 그럴 때 적는 게 아까 봤던 요런 표현입니다. 자, 지금 요거 지금 풀네임이 개떡 같아서 그렇지 인트 넘버는 3이랑 똑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봤던 그 스태틱 붙은 멤버 변수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하는 셈이 돼요. 그 인트 오브젝트는 이 파일에 있습니다. 이 파일을 컴파일 할 때 위치가 결정돼요. 이 줄을 컴파일 할 때. 마우스 한번 갖다 대볼래요? 데이터 언더스코어 스태틱에.
여전히 툴팁에 스태틱이 뜹니다. 심지어 이 정의에 스태틱을 붙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저쪽 신사분이 넣어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스태틱이 지금 툴팁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쳐볼까요? 그쵸? 순순하게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태틱을 적으면 오히려 오류가 납니다. 마우스 한번 갖다 대볼래요? 그러지 말래요. 여기에 스토리지 클래스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얘는 지금 풀네임을 제외하면 이거랑 동치란 말이에요. 그죠? 소속 관계상 저기 중괄호 안에 있던 그 선언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딘가에 정의를 하지 않는 선언 x는 미안해요. int x 세미콜론 하면 지금 요 이름은 요 이름이랑 동치다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선언, 그러니까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정의하지 않는 선언이랑 그에 대한 정의를 하는 선언이랑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줄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 이름은 지금 아까 전 저 위에서 요 네임스페이스 정의, 요 구조체 정의, 중괄호 안에서 이렇게 스태틱 붙여가지고 얘는 스태틱 버전 멤버 변수다라고 선언해둔 요 이름에 대한 정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엄청 지금 이상가족이 되긴 했지만 아까 전 익스턴 그 케이스랑 완전 동일한 느낌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태틱을 붙이면 얘는 인터널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익스터널에서 인터널로 바꾸는 용도로 스태틱을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C++에서는 어떤 스태틱 멤버 데이터는 익스터널이어야만 합니다. 인터널로 만드는 게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스태틱을 허용을 했다. 얘는 지금 저 데이터 언더스코어 스태틱이라는 인트 변수, 멤버 변수를 스태틱 멤버 변수로 만들겠다는 뜻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얘는 원래는 익스터널인데, 그러니까 클래스 구조체 정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거기서 s 데이터 언더스코어 스태틱 하면 이 .cpp 파일에 있는 여기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그 8바이트, 그 4바이트를 완전히 동등하게 쓴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태틱 멤버 변수의 위치는 익스터널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인터널로 만들려고 스태틱을 붙이는 셈이 돼버려요. 우리가 알고 붙이는 거든 아니고 붙이는 거든.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지금 바로 빨간 줄을 긋는 거예요. 여기서 스태틱 같은 키워드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익스턴 안 됩니다. 라고 막아버렸어요. 괜찮아요? 풀팁 앤 스태틱이 뜹니다. 그건 세 번째 의미고 여기다 스태틱을 붙이면 두 번째 의미가 적용되는 건데 두 번째 의미는 얘는 적용할 수 없는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간 줄을 그어버리도록 만들어놨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얘는 정의예요. 여러분은 정의를 한 셈이 됩니다. 컴파일러가 여기서 미안해요. 요걸 보고 컴파일러는 정의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예, 정확한 위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여러 번 적으면 털리겠죠. 그죠? 재정의, 심지어 는도 여러 번 붙였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뭐가 좋아요? 자, 우리가 한 걸음만 들어갔는데도 지금 컨스트 튀어나오죠. 막 스토리지 지정자 튀어나오죠. 그죠? 이거 2주차 했으면 정신줄 놨을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네. 그러면은 그 스태틱 세 번째 의미가 결국에는 여기 이 이름은 모든 그냥 무조건 익스터널이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지금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멤버 선언을 하잖아요. 데이터랑 코드. 멤버 데이터 선언 하잖아요. 그때 나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이지선다가 있는 거예요. 내 목표에 따라 붙여도 되고 붙여야 되는 상황에선 붙이면 되고 안 붙여야 되는 상황에선 안 붙이면 됩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만 지금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튀어나온 건 우리가 앞부분을 토대로 들고 온 건
non-static, 그러니까 스태틱이 붙어있지 않은 버전의 멤버 변수에 대한 컴파일러의 정의는 offset 값을 정의를 해준다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걔는 거기서 바로 정의를 때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걔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해달라고 적는 거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정의가 반드시 끝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못 적습니다. 근데 스태틱 같은 경우는 그 반대예요. 절대로 그 위에서 정의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정의를 적어줘야 됩니다. 컴파일러가 위치값을 잡아주기 적합한 한 줄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어디서? 옛날 C++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적어야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정규학기 창소부 같은 데서 과제가 나왔을 때 요거 한 줄을 정리 안 정리가 되게 별 의미 없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과제를 성공할 수 있냐,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지들 맘대로죠, 아주 그냥.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요건 이제 유효한 거예요. 왜냐? 요 이름에 대한 정의는 현재 단 한 번 하고 있거든요. 요거 없으면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요거 여러분 메인 없습니다 라든가 메인 여러 개 있습니다 할 때 봤던 그런 비슷한 오류죠. 자, 이 파일엔 일단 저 이름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파일이 있나 봤거든요. 다른 파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시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링크하면 되겠지라고 일단 종료해 놨는데 이 프로그램 만들려고 보니까 그 어디에도 저 이름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얘는 LNK 오류가 지금 뜨고 있는 겁니다. 링크 오류가 뜨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어딘가 .cpp 파일 어딘가에는 정의가 단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거를 여러분은 단 하나를 .cpp 여러분의 여러 파일들 중에 원하는 하나에 적어두시면 됩니다. 불편하죠? 이걸 우회하는 방법을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 코드에 대한, 자, 코드는 그나마 좀 쉬워요. 왜냐? 모든 코드의 위치는 스태틱하다 그랬고 뭐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코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요 위에다가 원한다면 여기다가 바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여기서 함수 정의도 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함수 정의, 멤버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중괄호 안에서 직접 적는다면 컴파일러는 그걸 보고 지금 펑크라는 이름에 대한 위치값까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피엔딩이에요. 딴 데다 뭐 안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바로 중괄호를 때리지 않고 세미콜론을 찍어서 선언만 해두면 선언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소속관계는 형성이 된 거예요. 그거를 구조체 정의 안에서 선언을 적어놨기 때문에 얘는 멤버 함수가 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 내용물을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컴파일러는 절대로 위치값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역시나 어떤 파일 어딘가에다가 여러분은 얘 중괄호 내용물을 어디 갔냐? 이런 느낌으로 정해주시면 돼요. 그때는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콜론 해가면서 full name 불러주시고 걔 형식 왼쪽 오른쪽에 다 붙여주시고 이제 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애였어. 와 같이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내용물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얘는 펑크는 non-static 버전이었고요. 그죠? 얘는 static 버전이었어요. 둘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등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하진 않았지만 스태틱이 붙어있는 멤버 함수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 함수 정의 복붙해서 2개 만들어 놓으면 쟤도 오류 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비주얼 스튜디오 오류들은 엔간하면 즉시 빨간 줄을 그어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정의 얘기 나오고 막 ODR 얘기 나오고 하면서 보는 정의는 제가 지금 따박따박 화살표를 눌러주고 있어요. 단축키를 눌러서 보이진 않았겠지만 제가 계속 화살표를 누르고 있고 화살표 딱 눌러서 이제 컴파일러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다가 이거 위치값 털렸네? 없잖아?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노답입니다 라고 정식 오류 메시지를 뱉어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정의랑 관련된 오류는 일단 쫙 정식으로 다 읽어서 모든 파일을 다 읽어서 각각 이름에 대한 위치값이 다 결정된 다음에 그게 1개냐 2개냐 0개냐까지 다 체크를 해야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말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때그때 즉시 빨간 줄 꺼가면서 알려줄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 정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즉시 빨간 줄을 이제까지 그었던 상황들이 꽤 있었죠. 예를 들어 포인터 값 더하기 포인터 값 하면 걔는 즉시 빨간 줄이 가능했죠. 왜 가능했죠? 그러니까 PTR 더하기 PTR 하면 즉시 빨간 줄이 가능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걔는 선언만 봐도 노답이거든요. 거기 정의되어 있는 숫자가 뭐냐? 1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포인터 자리에, 포인터 변수 자리에 3이 들어있냐, 뭐가 들어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선언에 적혀있는 형식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덧셈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한 줄만 읽어도 바로 빨간 줄을 그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과 관련된 이름이나 이름, 수식, 형식과 관련된 오류들은 비주얼 스튜디오는 즉시 빨간 줄을 그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름에 대해서 나중에 프로그램 만들 때 정의하게 될 위치값과 관련된 내용들은 즉시 빨간 줄을 그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네, 행복하게 지금 과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료구조론 과제 C++로 한다 칩시다. 아, 빨간 줄 하나도 안 떠요. 아, 이제 오버워치 하러 갈 수 있겠구만 하고 이제 녹색 화살표를 눌렀는데 오류가 320개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치값이 꼬였대요. 그거 푸는데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C++를 다루다 보면,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스태틱 붙이고, 별 생각 없이 컨스트 같은 거 붙이고, 별 생각 없이 내향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는 정의랑 관련된 파트에서 한 번 더 지금 짚어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지금 우리는 코드 멤버 살펴봤고, 멤버 함수 정의, 멤버 함수 선언, 얘네 둘은 확실히 눈에 보이니까 저 위에 중괄호 안 적어놨다면 다른 어딘가에 적어놔야 되고 반드시 한 군데는 적어놔야 된다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납득을 하셨을 겁니다. 그게 스태틱 버전이든 아니든 지금 생김새는 완전히 똑같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정도까지 보면 투두 세 가지 케이스들 중에 1.5개 정도는 지금 끝을 낸 셈이 됩니다. 2시 38분인데 지금 쉽시다. 그게 낫겠죠?